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지속적인 대화 요구에도 이런저런 반응이 없던 북한이 오랜만에 움직였습니다. 정상회담 화답 대신 단거리 발사체로 말입니다. 오늘 오전에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여러 발을 쐈습니다. 네, 약 1년 반 만의 도발인데요. 정치적 메시지가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는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첫 소식 강병규 기자입니다.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쏘아 올린 건 오늘 오전 9시 6분쯤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동쪽으로 여러 발을 발사했고 70km에서 200km 정도 날아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북한이 무력 도발에 나선 건 2017년 11월 화성 15형 발사 이후 1년 5개월 만입니다. 신형 단거리 미사일 또는 300mm 방사포로 추정되는 가운데 군은 한미 정보 당국과 함께 정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군은 위기조치반을 가동해 즉각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서훈 국정원장과 정경두 국방장관 등을 불러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행위는 9.19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강경화 외교장관 역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한 뒤 한미는 신중하게 대처하면서 계속 소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과 감정 섞인 말싸움을 이어가던 미국도 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쏜 게 발사체가 아닌 미사일이라면 이 북미 대화의 기본 전제부터 깨지는 건데요. 발사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한 뒤에 미국은 대응 수위를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강지혜 기자입니다. 금요일 밤 날아든 북한의 도발 소식에 미국도 긴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의 활동을 알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계속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중단을 최대 성과로 꼽아왔습니다. 2달 전 하노이 회담 결렬 때도 김정은 위원장이 이것은 지킬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He's not going to do testing of rockets and nuclear. Not going to do testing. So, I trust him and 만약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쐈다면 북미 대화의 기본 전제부터 깨지는 겁니다. 실제로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자랑했던 최대 외교 성과가 무색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미사일이 아닌 300mm 방사포일 수도 있어 발사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분석한 뒤 대응 수위를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협상에 실패한다면 경로를 바꿀 수밖에 없다고 한 만큼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 군사 압박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북한은 발사체를 쏜 뒤에 아직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제재가 지속되면서 10년 만에 최악의 식량난을 겪게 되자 북한은 미국을 향해 적지 않은 불만을 표시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김철웅 기자 리포트부터 보고 관련 얘기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UN 세계식량계획 조사단이 찍은 북한의 모습입니다. 한창 추수를 해야 할 보리밭은 삭막한 흙바람만 불고 있고 물이 차 있어야 할 관계용수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랜 가뭄과 흉작으로 북한은 10년 만에 최악의 식량난을 겪고 있습니다. About 10.1 million people, around 40% of the population, are considered to be food insecure and in need of urgent food assistance. 탈북 시도가 늘면서 북중 접경 경계는 강화됐고 계속된 제재로 무역상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1년 5개월 만에 무력 도발에 나선 것도 이런 내부 동요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의 식량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저강도 도발을 통해서 미국을 대화의 판으로 일찍 끌어내려는 그러한 셈법으로 봅니다.
지난달 러시아 방문 때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평화는 미국의 태도 변화에 달려있다며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궁지에 몰려있는 만큼 북한은 단계적으로 도발 수위를 높여가며 미국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네, 정치부 이동훈 기자와 관련 내용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기자, 먼저 왜 이 시점에 쏜 건지부터 먼저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과 미국은 서로 자기의 요구를 받으라면서 공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은 영변 핵시설과 제재 완화를, 미국은 비밀 핵시설까지 공개한 뒤에야 제재 완화 논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줄다리기 속에 북한은 올 연말까지 미국 태도 변화가 없으면 원치 않는 결과를 볼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결국 치킨 게임 속에 북한이 먼저 무력 시위를 하며 판 흔들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우리 원래 합동참모본부가 오늘 오전 9시에 쐈을 때 처음에는 미사일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발사체를 수정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군은 탐지 레이더로 궤적을 추적했는데 발사체는 낮고 빠르게 70에서 200km까지 날아갔습니다. 예. 신형 단거리 미사일이나 300mm 방사포 모두 비행 궤적이 비슷해서 레이더만으로는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북한은 과거에 단거리 미사일과 방사포를 함께 쏜 적도 있어서 미국 정찰위성의 정밀 판독 결과가 나오거나 내일 북한이 사진을 공개하기 전까지는 최종 판단을 미룬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만약에 오늘 쏜 게 발사체가 아니라 미사일이라면 유엔 제재 위반 아닙니까? 네, 그래서 상황을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예. 국제사회는 유엔 결의로 탄도탄 기술이 적용된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사일 도발이라면 유엔 결의에 대한 정면 도전인 셈인데요. 상황에 따라 유엔의 추가 제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지난주 토요일이 4월 27일이었으니까 판문점 정상회담 1주년이었잖아요. 네. 청와대가 지금까지 1년 동안 부단히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앉히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청와대 좀 많이 난감할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기에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긴급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었는데요. 예. 하지만 오늘은 NSC 대신에 국가안보실장, 국정원장과 국방장관만 모여서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요란을 떨 만큼 비상 상황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것 같은데 좀 속내는 복잡합니다. 다음 주면 취임 2주년인데 지난 1년간 공을 들인 대북 정책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상황 관리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NSC 대신 긴급회의를 주재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을 하면 앞으로 북한이 또 도발을 할 것 같습니까? 네, 만약에 미국이 자신의 요구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점차 도발 수위를 높여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은 남한을 겨냥한 단거리 발사체였다면 다음은 주일 미군과 괌을 타격할 수 있는 중단거리 미사일, 예. 그 다음은 하와이와 미 본토를 노릴 수 있는 중장거리 미사일 카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이동훈 기자였습니다. 네, 해외 출장 중에 수사권 조정안이 민주주의에 반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던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아침 급거 귀국했습니다. 문 총장은 국민 기본권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며 다시 한번 반대뜻을 분명히 했는데요.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승부수도 던졌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에콰도르 방문을 취소하고 오늘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급거 귀국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경찰에 한꺼번에 권한을 주면 통제할 수 없는 조직이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라는 논리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조직이기주의라며 검찰을 겨냥한 데 대해서도 견해차를 드러냈습니다. 나름 사정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권 조정에 검찰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으면 사퇴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제가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자리를 탐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당장 사의를 표명하는 대신 적극적 대응에 나선다는 전략입니다. 문 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곧바로 수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문 총장의 참모들도 서두르지 않고 검찰의 논리를 최대한 밀어붙이는 방안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문 총장은 연휴 기간에 검찰 내부 기류를 확인한 뒤 오는 7일 대검 간부 회의를 열고 기자간담회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성일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광화문 광장에서 세 번째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죽기를 각오하고 투쟁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했는데요. 북한의 발사체를 놓고는 굴욕적 대북 정책의 결과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박민우 기자입니다. 죽을 각오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투쟁하겠다.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죽을 각오로 자유민주주의 지키고 저희는 죽음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광화문 광장에서 쉰 목소리로 죽음을 각오했다고 6번이나 강조했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언급하며 정부의 대북 정책을 허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00km짜리 오늘 쐈어요, 오늘. 그걸 가지고 미사일이 아니다. 국방부에서 또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다 거짓말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미사일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바로 불정적인 대북 정책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한국당은 이제 오지랖 넓은 중재자가 답할 차례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한국당은 다음 주 문재인 정권 2주년을 앞두고 민심 국토대장정에 나섭니다. 채널A 뉴스 박민우입니다. 경찰이 정부기관으로부터 이 특정 병원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도 1년 넘게 수사하지 않다가 감사원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었습니다. 병원 이사장이 전직 경찰이고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과는 친한 사이였다는 의혹이 있었는데요. 경찰이 함께 고발됐던 다른 병원에 대해선 전혀 다르게 대처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건강보험공단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문제의 요양병원입니다. 당시 공단은 이곳 외에도 다른 병원 한 곳을 역시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된다며 수사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두 병원에 대한 경찰 수사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전직 경찰이 이사장을 맡았던 요양병원에 대해선 1년 이상 수사 개시조차 하지 않은 반면 다른 병원에 대해선 석 달 만에 수사를 마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행정조사를 한 후에 수사 의뢰를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피드값을 받는데 사무장병을 하고 기소 의견을 송치했다고 온 게 있어요. 병원에 혐의가 없다며 2016년 말 내사를 종결하는 과정도 의문이 남습니다. 취재 도중 연락이 닿은 요양병원 전직 간부는 당시 경찰 조사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경찰서이던 확인을 하러 왔을 거 아닙니까? 병원에 아무것도 조사하러 온 거 없는데. 채널A 보도 이후 부산지방경찰청은 문제의 요양병원에 대한 특별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원 조사를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 3명에 대해선 별도로 자체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4년간 일한 직원에게 1,000원짜리로 퇴직금을 준 일입니다. 아니 와서 퇴직금을 세가라고 소리를 질렀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더니 돈띠를 다 떼버리고 흐트러진 상태에서 박스다 담아놨더라고요. 이 원래 퇴직금 300만 원만 주려고 했던 업주, 원래 700만 원을 더 지급하라는 고용노동부의 권고에 1,000원짜리로 실청장을 직접 세워가라고 한 겁니다. 저희가 취재한 새로운 내용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평소에도 억울한 일이 많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가게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왔다는 거야. 전기세가 많이 나왔으니까 월급에서 자기 전기세 내게 까자는 얘기예요. 이 일명 1,000원짜리 퇴직금 갑질에 여론도 분노했습니다. 댓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도 회 먹고 10원짜리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격앙된 반응도 있습니다. 이 해당 횟집이 있는 수산시장 불매운동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이 문제가 커지자 상인회는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정작 피해자인 손 씨에게 전하는 사과의 말은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업주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그래서 잠깐 흥분해서 그랬어요. 네. 했는데요. 냉동기 많이 나온다고 무슨 50만 원 줘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 피해자인 손 씨는 1인 시위를 준비 중입니다. 현직에 일하고 있는 그 수산집 사장을 압박을 하는 거예요. 빨리 해고시켜 내보내라. 쓰지 마라. 이 생존권을 박탈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현재 이렇게 놀고 있고. 글쎄요, 이 불매운동에 화들짝 놀라서 언론에 고개를 숙이는 대신 이 피해자에게 사과부터 먼저 했더라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죠. 이번 주 화나요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 황금 연휴 첫날을 맞아 외출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야말로 미세먼지에 갇힌 듯한 하루였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가 심각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남산에서 내려다본 서울 도심 풍경입니다. 뿌연 미세먼지에 갇혀 건물 형체를 알아보기 힘듭니다. 평소 맑은 날 서울의 가시거리는 20km를 넘지만 오늘은 3분의 1 수준인 8.2km에 그쳤습니다. 황금 연휴를 맞아 외출에 나선 가족들은 잿빛 하늘 아래서 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날씨는 더운데 미세먼지가 많은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아요. 갖고 오긴 했는데 더우니까 또 아이들이 쓰기 싫어해서 가방에 넣고 있긴 해요. 강원 영동과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였고 일부 지역에선 주의보도 발령됐습니다. 고기압 영향권에 들며 대기가 정체된 데다 서풍이 불면서 중국발 미세먼지가 더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정된 형태로 바뀌고 있거든요. 중국에서 일부 넘어오는 거 더하기 우리나라 자체에서 만들어지는 미세먼지가 합해지는 거죠. 어린이날인 내일도 수도권과 영남 지역 등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네, 이처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지자체마다 묘한 짜내기에 고심입니다. 열차에 공기 필터를 설치하는가 하면 입구에 에어 커튼을 단 버스 정류장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현우 기자입니다. 지하철 객차 천장에서 찬바람이 쉼없이 나옵니다. 일반 에어컨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특별한 게 숨어 있습니다. 12분마다 열차 내부 공기를 교체하고 이중 필터로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공기질 개선 장치입니다. 효과는 어떨까? 측정해보니 열차 안 미세먼지 농도는 바깥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서울시는 올해까지 열차 300량에 공기질 개선 장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를 막는 특별한 버스 정류장도 있습니다. 입구에 에어 커튼을 달아 외부 공기를 차단하고 공기 정화식물로 미세먼지를 잡아냅니다. 두 곳을 시범 조성한 서울 서초구는 올해 5곳을 더 만들 계획인데 다른 지자체들도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미세먼지가 우리 시민들에게 나타나는 건강의 위해 크기는 지역마다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 지역 특성에 맞춘 대기질 관리가 지자체별로 좀 이루어질 필요는 있다. 미세먼지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보다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서울 지역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도 계약하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미분양된 아파트들을 주워 담을 걸로 예상됐던 현금 부자들마저 계약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김남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첫 분양에 나선 서울 서대문의 한 아파트. 최고 경쟁률 57대 1을 기록하며 1순위 청약을 마감했지만 오늘 또 추가 청약자를 모집해야 했습니다. 청약되고도 계약을 포기한 174가구에 대해 다주택자들도 참가할 수 있는 우순위 청약을 실시했지만 100가구나 미분양 상태입니다. 미계약 물량을 주워 담아 줍줍이로 불리는 현금 부자도 계약을 포기한 겁니다. 남았기 때문에 그 남은 자녀 세대 이제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 다 계약해봐야지 또 자녀 세대가 나오는지 그렇게 알 수 있거든요. 비슷한 시기에 분양한 광진구의 한 아파트도 100가구 이상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말 서울 미분양 주택은 770가구로 한 달 새 14배나 급증했습니다.
서울 지역 신규 분양의 장점이 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분양가가 만만치 않은 데다가 집값이 계속해서 오른다는 확신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청약이 대박이라는 인식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현재 분양이 진행 중인 강남권 알짜배기 아파트의 무순위 청약에서도 줍줍이들이 계약을 포기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네, 김학의 수사단이 최근 성접대 장소로 알려진 윤중천 씨의 별장을 현장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의 발단이 된 동영상의 배경이 맞는지, 촬영 시점은 언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성접대를 받은 장소로 알려진 강원도 원주의 별장입니다. 김학의 수사단은 최근 이 별장을 현장 조사했습니다.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이모 씨의 진술을 근거로 동영상이 촬영된 별장 3층의 구조 확인에 나선 겁니다. 별장 실소유주인 윤중천 씨가 동영상 속 여성은 이 씨가 아니라고 맞서면서 그 여성은 그 당시에 제가 그 서울의 그 유흥주점 쪽에서 이제 알고 지내는 분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내려왔던 이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건 당일의 행적을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영상 내용을 근거로 김 전 차관을 처벌하긴 어려울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특수강간죄 공소시효는 2007년 12월 21일 법 개정 이후 15년으로 늘어났지만 동영상에는 성폭행으로 볼만한 단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나라 밖 소식입니다. 10,0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냈던 1999년 사이클론 이후 인도의 가장 강력한 사이클론이 상륙했습니다. 최소 12명이 숨졌고 이재민만 1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윤정 기자입니다. 건물 유리창이 통째로 뜯어지고 지붕은 그대로 하늘로 날아갑니다. 타워 크레인이 힘없이 쓰러지고 대형 버스도 바람에 굴러다닙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초대형 사이클론 파니가 인도 동부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최고 초속 57m에 달하는 강풍에 나무는 뿌리채 뽑혀 쓰러졌고 야자수는 갈대처럼 흔들렸습니다. 나무에 깔리거나 건물 잔해에 맞아 지금까지 10여 명이 숨졌습니다. 폭우와 천둥, 번개를 동반해 침수, 정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한잣집은 상당수 무너져 해안가 주민 120만 명은 당분간 대피소 생활이 불가피합니다. Just resting, just sitting, not sleeping, not enjoy this area. Climate is very poor. 기차역 지붕이 무너지거나 기찻길이 침수 피해를 입어 철도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인도 동부 최대 도시인 콜카타의 국제공항은 한때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피해 지역으로부터 무려 900km 떨어진 에베레스트 산까지 영향을 미쳐 등반 자제가 권고됐습니다. 세력이 약해진 파니는 방글라데시를 통과한 후 소멸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네, 우리도 오늘부터 황금연휴가 시작이 됐지만 중국은 지난 1일부터 오늘까지 나흘간 노동절 연휴였습니다. 만리장성과 태산 등 유명 관광지가 인파로 몸살을 앓았고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 권호혁 특파원입니다. 중국 베이징의 대표적인 관광지 만리장성이 사람들로 빼곡히 들어찼습니다. 태산과 상하이 등 유명 관광지는 모두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통행료가 면제된 고속도로는 나들이 차량들로 주차장이 됐습니다. 연휴 첫날에만 역대 최대인 1,724만 명이 기차를 이용하는 기록을 세웠지만 표 없이 열차를 탄 사람들 때문에 표를 산 승객들이 타지 못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하루 1,000여 명이 찾던 중국甘肃성의 관광지 쿰톤산에는 3만 명의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관광용 내부 차량을 타지 못한 관광객들이 환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몰려드는 인파에 안전사고도 속출했습니다. 중국 스촨성에서는 밀려든 사람들로 대형 미끄럼틀이 무너져 2명이 숨졌고, 허베이성에서는 회오리 바람에 놀이기구가 뒤집혀 어린이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나흘간의 노동절 연휴 동안 1억 5천만 명이 국내 여행을 하고 관광산업 매출이 14조 8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네, 스크린을 장악하고 있는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오늘 중 1,000만 관객 돌파가 확실시됩니다. 역대 최단기 기록이 될 텐데요. 흥행 기록의 배후에는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팬덤이 있습니다. 박수유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스타워즈 영화 캐릭터들이 도시 한복판을 활보합니다. 초여름 같은 더위에 두꺼운 의상을 입고도 즐겁기만 합니다. 많이 덥죠. 그래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헬멧 안에 보시면 이렇게 선풍기가 달려 있어가지고 처음에 첫 등장씬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좋아하게 됐습니다. 스타워즈 명대사인 May the Force be with you의 발음과 비슷한 May Force 5월 4일에 맞춰 팬덤 축제가 열렸습니다. 지난달 어벤져스 엔드게임 출연진이 한국을 찾았을 때도 팬들은 캐릭터 옷을 맞춰 입고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충성도 높은 팬덤에 힘입어 어벤져스 엔드게임은 역대 흥행 기록을 줄줄이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제2의 비틀즈라 불리는 방탄소년단 역시 막강한 팬덤과의 소통을 통해 톱그룹으로 올라선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요즘은 팬클럽을 넘어선 굉장히 다중이 팬으로 활동을 하는 경향이 있고 활동 양상도 과거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바뀌어서 팬덤이 콘텐츠 흥행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제2의 강정호로 불리며 차세대 메이저리거로 주목받았던 프로야구 NC의 간판 타자 나성범이 심각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미국 진출에 적신호가 켜진 건 물론이고 전성기 기량을 회복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예측조차 힘듭니다. 김민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인 통산 1000번째 안타를 친 나성범이 기분 좋게 1루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상대 투수 폭투 때 3루로 뛰어가던 나성범의 오른쪽 무릎이 완전히 꺾입니다. 십자인대가 파열된 심각한 부상. 무릎의 중심에서 관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십자인대를 다치면 타자에겐 치명적입니다. 무릎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대 역할을 하죠. 아무래도 체중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수술하게 되면 그쪽이 약해지잖아요. 의료진은 수술이 필요하다는 1차 소견을 내놓은 상황. 수술과 재활 기간을 고려하면 시즌 아웃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번 시즌만 마치면 메이저리그 진출이 확실시됐지만 지금 뛰고 있는 신수영을 보면서 한 번쯤은 저기 무대에서 한번 뛰고 싶다는 생각은 해봤었어요. 시로를 거쳐 전성기 기량을 회복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지금으로선 예측하기 힘듭니다. 나성범의 메이저리그 진출을 돕기로 한 에이전트 스캇 보라스가 부상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계속 유지할지도 관심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네, 연휴 첫날 저녁입니다. 잠실에서 열리는 이 롯데타워 불꽃축제를 보려는 시민들로 이 서울 도심이 북적이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석가탄신일 행사인 대규모 연등 행렬도 시작이 됐는데요. 저희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안보겸 기자, 연등 행렬 지금 어디 지나고 있습니까? 네, 20분 전 시작된 10만여 개의 연등 행렬은 현재 종로 5가를 지나고 있는데요. 이 연등 행렬은 종로를 따라서 보신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대형 장엄등과 참가자가 직접 만든 연등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행사는 저녁 10시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석가탄신일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열린 오늘 행사는 오후 4시 반부터 동국대학교에서 시작됐습니다. 낮 동안 종로 일가와 흥인지문 사이 차량 운행이 통제됐고 새벽 3시까지 일부 구간 통제가 이어집니다. 1시간 뒤에는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대규모 불꽃축제가 펼쳐집니다.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있어 가족 단위의 많은 시민들이 불꽃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맞이해서 이따 불꽃놀이 축제 한다고 해서요. 아이들하고 친정 부모님하고 같이 왔어요.
불꽃놀이 본다 그래서 기대되고 재밌어요. 축제를 보려는 시민들로 북적이면서 뚝섬과 석촌호수 일대에 극심한 교통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행사가 마무리되는 새벽 시간까지 잠실로 지하차도 등 일부 구간은 통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내일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어린이들. 어린이날 선물로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뭘까요? 뭐니 해도 장난감이 최고였습니다. 특히 유명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장난감이 인기입니다. 시대별로 어린이날 가장 받고 싶은 선물도 변해왔는데요. 6.25 전쟁 직후 보릿고개를 겪었던 5, 60년대에는 왕사탕, 일명 눈깔사탕 하나면 만족하던 시기가 있었는가 하면 70년대에는 종합 과자 선물 세트가 가장 인기였습니다. 80년대에는 스포츠용품이, 90년대를 넘어서면서는 컴퓨터나 워크맨 같은 전자기기가 어린이날 선물 1순위였습니다. 팝 아티스트 낸시랭을 폭행한 혐의로 왕진진 씨가 오늘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왕 씨는 이혼 소송 중인 낸시랭으로부터 상해와 특수협박, 강요 등 12개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는 중이었는데요. 지난 3월 검찰 수사 중 잠적한 왕 씨는 A급 지명수배 24일 만인 이틀 전 서초구 한 노래방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왕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결정될 예정입니다. 네, 어젯밤 부산 해운대에서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던 40대 남성이 방파제인 테트라포드 사이로 떨어져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이 남성 10여 분간 구조물을 붙잡고 버티다 겨우 탈출했고 119 구조대에 의해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추억을 남기려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지난해 해외 연수 중 가이드를 때려 무리를 빚고 제명당한 경북 예천군 의회 박종철 권도식 전 의원, 여론이 잠잠한 틈을 타 제명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죠. 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군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며 법원에 효력 정지 신청을 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청이 기각되면서 이들의 군의원직 회복 여부는 소송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끝판 뉴스였습니다. 연휴 둘째 날인 내일은 미세먼지, 자외선, 오존이라는 삼중고가 찾아옵니다. 대기가 무척 정체돼 있어서 많은 지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 오존 농도는 나쁨 단계가 예상되는데요. 오존은 눈과 호흡기를 자극하고 폐기능까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가급적 긴 시간 외출은 피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구름량이 늘어나겠지만 비 소식은 없겠고 오히려 건조해서 걱정인데요. 일부 중부 지역과 경북, 전남과 제주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실효 습도가 25에서 35%로 대기가 무척 메말라 있는데요. 그 밖의 지역도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계속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14도, 세종은 11도 등으로 평년 기온 계속 웃돌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7도, 대구가 28도, 세종과 대전 역시 27도까지 오르면서 대부분 지역이 6월 하순 정도의 더위가 예상됩니다. 다행히 연휴 마지막 날인 월요일에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들어옵니다. 대기질이 보통 수준을 회복하고 더위도 조금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뉴스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